아무튼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는 자신한테 딱 맞는 수용체가 생겨야 네. 또 발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죠? 그럼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시작합니까? 일단 들어오면 들어왔어.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입자에 불과한데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오면 막 증식을 해서 결국은 숙주 세포는 파괴시켜버리고 또 그 옆에 세포라고 또 파괴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일단 들어오면은 자기 식구를 늘려버리는 그렇죠. 복제를 맞아요, 시작을 맞아요. 하면서 기존에 있던 애들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말살시키는 침략과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네. 예. 근데 우리 몸에는 이제 그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리노바이러스 뭐 그런 거에 또 한 번 딱 감염이 되면 그 다음에는 면역 체계가 그냥 이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감기는 계속 자꾸 또 걸리냐고요?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리노바이러스만 해도 한 그 혈청형이라고 각각 다른 게 한 170가지 이상 다른 게 있어요. 모양이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쳐들어오더라도 모양을 달리해서 똑같이 안 오죠. 그러니까 모양이 바이러스가 달라가지고. 얼마나 영리한데요. 왜 영리한 거지 그 뇌도 없는 데가?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는 게 여러 종이 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한 종이 여러 계속 종, 그러니까 리노바이러스 같은 건 여러 종은 아니고 변이를 계속 170종으로 변종도 있고 변이도 하고 우리가 바이러스 복제할 때 아마 이제 김문규 교수님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그 실수를 합니다. 똑같이 복제를 안 해요. 쉽게 말해서 뭐 색깔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는 건데요. 네. 그게 이렇게 우리가 타자 치는 거와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 틀을 보고 타자를 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또 오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이 복제하는 효소도 오타가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세포는 복제할 때 오타가 나오면 그래도 수정하는 기능이 좀 있어요. 백스페이스 기능도 있고. 근데 이 대부분의 RNA 바이러스들은 그런 기능이 수정 기능이 거의 없어요. 수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이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변이가 많이 생기면 우연히 더 센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백신이 듣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수용체가 안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변장은 하는데 키는 항상 똑같은 키를 들고 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기 스파이크 단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축구와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네.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에이스 수용체 이렇게 딱 결합해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요 끝에 부분에 수용체 붙는 부위에 변이가 끊임없이 생겨서 네. 오미크론 뭐 나오잖아요. 그럼 안 그렇다.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영향이 없어요, 별로. 맞는 데는. 바이러스 변이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적자생존 같은 거여서 아주 수많은 실수나 변형 중에 적합하지 못한 것들은 다 사라지거나 도태되거나 없어지고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를 감염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는 거죠.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약간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는 약간 생명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그냥 얘는 원래 이래요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 궁금하네요. 이거를 과연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게 차이가 뭘까? 네.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뭔가 좀 지향성이 있어야 되겠다. 어디를 향한데 뭘 피한다든지. 가는 곳이 있어야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건 어떤 지향성이 있냐면 어쨌든 숙주 세포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를 강탈을 해서 막 번식하겠다는 어떤 그 지향성이 좀 보인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지향성이라고 봐서 들어왔을 때는 이 생명 현상, 생명체처럼 보인다. 딱 어디엔가 세포랑 같이 결합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생명체로 막 약간 스위치가 눌리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다와 아니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인데요. 이다와 아니다의 경계. 네. 다른 모든 생물 다 세포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로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생명이 아니라고 하자니 숙주 안에 들어와서는 막 활동을 하잖아요. 발견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편의상 약속을 하자. 비세포성 생명체로 간주를 하면 같이 미생물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사용가 있긴 합니다. 화학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물론 생명에 대해서 화학자가 말한다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네. 우선 구조가 너무 간단해요. 껍데기랑 속에 들어있는 유전물질 정도밖에 없고 심지어 이 껍데기는 우리가 캡소모라고 부르는 단백질들이 캡시드라는 껍질을 만들어서 일종의 껍데기와 내부 구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얘를 생명체라고 구분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과감히 생명체가 아니다
생명체가 말하고. 아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를 약간 이게 생식으로 따지면은 바이러스가 정자고 사람 몸이 이제 난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란을 시키고 다시 또 이제 뭐 원래대로 돌아가는 뭐 약간 이렇게도 좀 받아들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그저 살아있는 숙주의 세포를 네. 자기 증식의 공장으로 만들어 쓰는 것뿐이니까 들어가서 모든 거를 강탈해서 다 자기만 증식하고 이 숙주를 파괴하고 놔버리잖아요. 그 뻐꾸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러스는 뻐꾸기. 탕난. 예. 뭐 그런 거죠. 어쨌건 약간 그런 습성을 본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지 않을까. 이 김웅빈 교수님과 장홍재 교수님의 주장에 너무 다 설득력이 있어서 제 주장은요? 어느 편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제 주장은요. 예.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정자와 난자 비유는 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예. 스위치. 감염내과 의사로 오랫동안 보면서 수많은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을 일으킨 걸 경험해 보면 이건 생물체라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에이즈 환자나 생명이다. 뭐 저는 이 하이제커 인질범 같아요. 하이제커요. 예. 예.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야, 너 내 바이러스를 만들어. 그러고서 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도 예. 생물이다. 예. 그러면은 교수님, 이 바이러스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얘네들 수명이 궁금해요. 그냥 뭐 입자 뭐 해가지고 입자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어쨌든 활동을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감기 바이러스는 나오면은 한두 시간 내에 다 죽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온도가 5도 냉장 온도에서 습도가 한 40% 중간 정도면은 이 환경 내에서 한 일주일 정도 생존할 수 있어요. 예. 다 노로바이러스는 훨씬 더 밖에 생존을 오래 하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겨울 지금 유행이 늘고 있거든요. 네. 애들 이제 설사하고 아이들이 지금 아마 이제 김웅비 교수님도 손주 생각하셔서 걱정하셔야 되는데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막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비누와 흐르는 물에 손 씻기를 30초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그래도 비누로 잠깐만 씻어도 기름막이 파괴가 돼서 기능을 잃는데 노로바이러스는 진짜 이 물로 물리적으로 씻겨나가는 수산해. 것까지 제대로 안 되면 비누로 해도 감염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제 막 활개를 치면 약을 먹거나 뭐 항생제를 먹거나 이런 거 먹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무죄 아닌가요? 크게 대별하면 이제 급성 바이러스와 만성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급성은 우리 이제 감기나 인플루엔자처럼 감염시켜서 한 1, 2주 그 염증 일으키고 바이러스 분비되고 한 3, 4주면 싹 없어지는 이게 이제 급성 바이러스고 근데 HIV 에이즈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건 그냥 평생 거의 갑니다. HIV는 림프구 내에 이렇게 잠복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냥 바로 증상이 올라가. 처음에 감염되면 한 7년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 동면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림프구를 파괴하면서 면역을 떨어뜨려서 이제 폐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감기로 확 시달리지는 않더라고요. 한 며칠만 살짝 반짝 고생하고 초기에 잡는 약간 네. 그런 스타일인데 네. 그 감기약을 그래도 걸렸을 때는 먹는 게 나을까요? 안 먹는 게 나을까요? 감기 걸리면 좀 쉬는 게 정답이죠. 근데 우리나라 뭐 특히 아유, 바쁘신 분 어렵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오죽하면 약 드시고 네. 아픈 상황에서 일을 하시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막 감기 걸리면 이게 멘트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콧물이 쭉 떨어져요. 그러면 푹 하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적도 있고. 맞아요. 앵커하고 양 패널 이렇게 세 분이 나오면 하루는 이쪽에 패널 열라고 기침하다가 그다음 이렇게 그 안에서 번져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보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감기약이라는 거에 실체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뭐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감기 걸리면 종합감기약 먹어야 빨리 낫는다. 그런 거 빨리 나는 건 그거랑 아니죠. 상관없이 증상만 완화하고 결국에 쉬는 거랑 내 그렇죠. 몸이 아까 제가 저절로 말씀드렸잖아요. 감기는 쉬는 게 정답이죠. 약을 먹어도 일주일, 그냥 내버려둬도 7일. 그러니까 뭐 그냥 대증요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콧물 나면 이 몸의 면역 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거를 분비해서 혈관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분비물이 나와서 코가 나오고 코가 막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가 막히고 콧물 줄쭉 나오면 불편하니까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네. 감기약에 대해서 웬만하면 좀 먹지 말고 그냥 좀 쉬는 게 가장 베스트 하셨는데 그럼 감기의 마늘 통닭은 어떨까요?
네, 마늘 통닭. 그러니까 저는 뭐 마늘 그러니까 저는 뭐 왜냐면 진짜 감기 걸릴 때 마늘 통닭 예, 옛날에 뭐 먹고 단백질이라든지 도움 많이 됐어요, 저는. 예, 뭐 예. 마늘은 또 항균 효과도 예. 있단 말이죠. 마늘을 막 그냥 발라가지고 막 물론 그냥 뭐 감기에 딱 특이하게 항바이러스 효과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몸의 이제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데 에너지 소스가 될 수가 있는 것 저는 같고. 솔직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 민간요법이지만 도움 받았고. 아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감기약 자체가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대증요법이라고 생각을 중요한 게 하거든요. 뭔지 알아요? 지금 마늘 통닭 하는 집이 이제 없어. 그러니까요. 못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감기약을 대신 먹고 있습니다.